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전신 화상에 움직일 수 없는 저에게 남편이 빨리 죽으라고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별빛 기운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박서연, 45살. 1년 전 집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병원에 누워 있다. 병실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된다. 새벽 5시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대걸레 소리. 6시 간호사들의 교대 인수인계. 그리고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비프음. 처음엔 미칠 것 같았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내 하루의 시계가 되어버렸다. 화상 전문 병동의 공기는 늘 무겁다. 소독약과 연고 냄새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특유의 냄새. 붕대를 갈 때마다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복도를 채우는 낮은 울음소리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남편 윤상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오늘도 병실 문턱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차갑기만 하다. 내 연구도, 내 자리도 다 멈춰버렸잖아. 서연아, 나도 한계가 있어. 그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다. 아니, 였다가 맞을지도 모른다. 내 사고 이후로 학회 활동도 연구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했다고 들었다.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학계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그에게 나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 처음 사고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본다. 그날은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다. 상우가 특별히 요리를 해주겠다며 주방에 들어갔고 나는 그가 따라준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피곤했던 건지 와인 한 잔에 금세 잠이 쏟아졌다. 그 다음 기억은 뜨거운 열기와 질식할 것 같은 연기,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뿐이다. 119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전신 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의사들은 말했지만 과연 이게 살아있는 걸까? 피부 이식 수술을 12번 받았다. 감염과 싸운 날만 해도 수백일. 처음 석 달은 모르핀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었다. 그런 내 옆을 지켜준 건 상우가 아니라 간호사들이었다. 상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의무적으로 들러 서류에 사인만 하고 사라졌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성대도 손상을 입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쉰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다. 6개월만 더 기다려줘. 제발. 상우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12층 창문. 그는 늘 그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곤 했다. 마치 도망가고 싶다는 듯이. 6개월 또 6개월이야.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짜증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병실이 조용해진 어느 날 밤 상우가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지만 화상으로 예민해진 내 청각은 그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조만간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거지?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그 목소리에는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움이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이번 주말엔 꼭 갈게. 아들, 우리에겐 아이가 없다.
결혼 초기에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로는 서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주제다. 그런데 아들이라니. 그 순간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상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붕대로 덮인 얼굴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순 없었지만 나는 숨소리로도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건지도 모른다. 상우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병실에 올 때마다 휴대폰을 2개씩 들고 다녔고 하나는 항상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내 치료비 서류를 볼 때면 유독 신경질적이 되었고 의사와 상담할 때는 내가 듣지 못하도록 따로 시간을 정해 만났다. 간호사 김 선생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 혹시 보호자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요즘 들어 면회 시간도 줄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으니까.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상우가 내 생명보험 서류를 자주 확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비 지불 연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몰래 하는 것도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그가 실수로 병실에 두고 간 수첩을 보게 되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D-30, D-60, 서류 준비 완료, 집 정리 시작.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이상은 무리다. 결정해야 한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병원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나에게 상우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화재 사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왜 하필 그날 요리를 했을까? 왜 와인 한 잔에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을까? 왜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을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전신화상을 입고 누워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새로운 간호사가 병동에 배치되었다. 최은정, 대학 동창이었다.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내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사고였어?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상우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상우의 행동 패턴, 통화 내용, 방문 시간,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은정이 몰래 가져다 준 작은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상우가 올 때마다 녹음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상우가 병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내가 잠든 줄 알았던 모양이다. 보험금이 15억이야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나와. 그럼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너랑 우리 아이랑 셋이서. 내 손끝이 떨렸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다. 하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상우가 병실을 나간 후 나는 은정을 불렀다. 도와줘.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 은정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1년 만에 느끼는 진짜 위로였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피해자로만 있지 않겠다고. 상우가 계획한 대로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은정의 도움으로 나는 조금씩 상우의 비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상우는 평소처럼 병실에 들렀다. 서류 몇 장의 사인을 받고 의사와 짧은 상담을 한 뒤 곧바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급한 전화를 받고는
복도로 나가는 대신 창가에 서서 통화를 시작했다. 아마 비가 쏟아지는 날씨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귀찮았던 모양이다. 나는 호흡을 최대한 깊고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잠든 척했다. 심전도 기계의 비프음이 내 긴장을 숨겨주길 바랐다. 그래, 알았어.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응, 우리 아들 유치원 하계회지? 꼭 갈게. 아빠가 못 가면 서운해하겠지. 또 아들 이야기였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슬퍼했는지 서로를 위로하며 보낸 그 시간들은 뭐였을까? 상우가 나간 후 그가 두고 간 노트북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은정이 도와주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정아,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은정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다. 상우는 늘 그랬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다. 연구자료, 학회 발표, 논문, 그리고 가족사진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결혼 후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은정이 폴더를 열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거기엔 내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해변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상우, 그의 팔에 안긴 젊은 여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이게 뭐야? 은정도 놀란 표정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상우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한지민. 박사과정 3년 차. 가끔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게 인사했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찍힌 것들이었다. 아이의 돌잔치, 어린이날 놀이공원, 크리스마스 파티.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상우가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표정들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거 봐. 은정이 다른 폴더를 가리켰다. 계좌관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었다. 거기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신인은 한지민. 매달 500만 원씩 벌써 3년째 보내고 있었다. 500만 원. 우리가 함께 살 때 상우는 늘 절약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절대 안 된다며 내가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를 줬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는 매달 5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은정이 신중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끝까지 가야 했다. 며칠 후 은정이 상우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 증서였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3개나 있었다. 보험금 총액은 15억이 넘었다. 가입일을 보니 모두 화재 사고 6개월 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윤상우.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다. 화재 시 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내용이 이상했다. 일반적인 안전 매뉴얼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목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는지를 세세하게 적어둔 것이었다. 구조 요청은 화재 발생 10분 후 이웃에게 도움 요청하는 모습을 보일 것, 현장에서 오열하는 연기 필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게 할 말. 마치 시나리오 같았다. 아니, 살인 계획서였다. 서연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실 두려웠다. 상우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재 사고 당일을 다시 떠올려 봤다. 결혼 20주년. 상우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며 들떠 있었다. 평소에는 물 한 컵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사람이 스테이크를 굽겠다고 했다. 와인도 직접 골랐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자, 건배. 우리의 20년을 위해. 그때 상우의 표정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와인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도 기억났다. 그땐 감동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와인을 마신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평소 주량이 센 편인 내가 와인 한 잔에 그렇게 졸릴 리 없었다. 분명 수면제 같은 걸 탔을 거다. 그 다음은 열기와 연기,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뿐이었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이었고 전신 3도 화상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야간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다. 내 심박수가 올라가서 알람이 울린 모양이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악몽을. 간호사가 나간 후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상우는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 단순히 한지민과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은정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상우가 최근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금만 5억이래. 한지민 이름으로 계약하려는 것 같아. 5억.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그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15억의 보험금이 들어온다. 그럼 충분히 새 집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상우는 한지민과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죽음이 필요했다. 은정아, 한지민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은정은 며칠 후 한지민의 SNS와 주변 정보를 조사해 왔다. 그녀는 29살 의대 출신으로 상우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성적이 뛰어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아들은 상우와 닮아 있었다. 사진으로 봐도 확실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 아이는 분명 상우의 친자였다. 3년 전이면 그때 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네. 은정의 말이 맞았다. 3년 전 나는 교통사고로 2달간 입원했었다. 척추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다. 그 시기에 상우와 한지민이 관계를 시작한 것 같았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고 이미 다른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병실에 갇혀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다. 여보,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병실에 온 상우에게 말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뭔데? 한지민 씨 아들, 이름이 뭐야? 순간 상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다. 상우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다 알아. 한지민 씨와 아이 이야기. 매달 보내는 500만 원도.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하게 병실 문을 닫고 다시 내게 다가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는 결국 인정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난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서로를 위로하며 견뎌냈는지,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상우가 병실을 나간 후 은정과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전신의 화상 흉터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큰 진전이었다. 은정은 간호사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상우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병원 곳곳에 있는 CCTV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상우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한지민을 만나는 걸 목격했다. 은정이 몰래 찍어온 영상이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다. 한지민이 서류 뭉치를 상우에게 건네는 것도 보였다. 저게 뭘까? 은정이 궁금해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마 내 죽음 이유를 준비하는 서류들일 거다. 재산 분할, 보험금 수령,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들.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상우가 학회 출장으로 이틀간 자리를 비운 것이다. 은정과 나는 그의 연구실로 향했다. 대학병원 5층에 있는 그의 연구실은 늘 잠겨 있었지만 은정이 청소 직원의 마스터키를 빌려왔다. 연구실 책상 서랍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의 문서였는데 화재 사고를 가장한 살인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수면제 종류와 용량, 화재 발생 최적 시간, 연기 흡입량 계산, 구조 요청 타이밍. 마치 의학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참고 문헌까지 달려 있었다. 내 남편은 내 죽음을 하나의 연구 과제처럼 다뤘던 것이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은정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최근 문서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시도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대상이 예상보다 강한 생존력을 보임. 두 번째 시도는 더 확실한 방법 필요. 약물 과다 투여를 통한 심정지 유도 고려 중. 의료사고로 위장 가능. 두 번째 시도. 상우는 나를 또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번엔 병원 안에서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문서 작성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계획 실행 예정일은 다음 주 수요일. 정확히 5일 후였다. 서연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돼. 더는 위험해. 은정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우는 체포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변호사들을 생각하면 증거인멸이나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컸다.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상우를 직접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은정아,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D-데이는 상우가 정한 바로 그날 수요일로 정했다. 그날이 왔다.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약품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오늘 새로운 진통제를 써보자고 의사가 그러더라. 더 효과가 좋대. 거짓말이었다. 담당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그래, 빨리 통증이 줄어들면 좋겠네. 상우가 주사기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베개 밑에 녹음기와 은정이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계획대로 은정이 병실로 들어왔다. 교수님, 무슨 약을 투여하시는 건가요? 간호 기록이 없는데요. 상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려 애썼다. 아, 이건 내가 직접 처방한 거야. 특수 진통제라서. 그래도 규정상 간호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약품명이 뭔가요? 은정이 집요하게 물었다. 상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때 내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거 설마 고농도 칼륨 아니야? 심정지 유도하는? 순간 상우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응, 다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시도도, 두 번째 계획도, 그리고 한지민과 내 아이 이야기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다. 은정이 미리 대기시켜둔 것이다. 윤상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으니까. 경찰에 연행되기 전 상우가 내게 물었다. 왜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어?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됐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려 한 내게 묻고 싶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에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테니까. 상우가 연행된 후 병실은 고요했다. 은정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끝났어.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상우의 체포는 첫 단계일 뿐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한지민도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공범일 가능성도 있었고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한지민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교수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왜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교수님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친자 확인서였다. 그 아이는 정말로 상우의 아들이었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제 아이가 아빠 없이 크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협박이 숨어 있었다. 만약 내가 상우를 완전히 파멸시킨다면 그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한 가지 묻겠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상우 씨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한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눈치챘죠. 그런데도 막지 않았군요.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저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도 결국 공범이었다. 소극적이었을지언정 내 죽음을 방관한 것이다.
한지민이 병원을 떠난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병실에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나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온몸의 화상 흉터는 여전했고 긴 소매와 마스크로 가려야 했지만 적어도 혼자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큰 진전이었다. 은정이 알아낸 주소를 손에 쥐고 나는 택시에 올랐다. 신도시의 한 고급 빌라. 상우가 한지민과 아이를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15층짜리 신축 빌라였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은정이 미리 준비해준 배달원 복장 덕분에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2층, 1202호.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주저했다. 죄 없는 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다. 상우였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째였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내가 병실에서 봤던 그 피곤한 표정과는 달랐다. 여기서의 그는 편안해 보였다. 서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늑한 조명,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내가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엄마, 누구예요? 복도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한지민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아이는 상우를 빼닮았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부정할 수 없는 혈육이었다. 한지민의 배가 불러있는 게 보였다. 임신 7개월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셨네요. 교수님이 정리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상우가 그녀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말은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아빠 친구예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응, 아빠 친구야. 오래된 친구. 내가 대답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사람들을 고쳐주는 멋진 의사.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 아이에게 상우는 영웅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서류였다. 상우가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나를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합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양이었다. 혜준아,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한지민이 아이를 방으로 보냈다. 아이가 사라지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병실에서 녹음했던 상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험금이 15억이야.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나와. 그럼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한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야. 재판에서도 쓰일 거고. 내가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들을 펼쳤다. USB에 담긴 살인 계획서, 송금 내역, 보험 서류들의 사본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정말 치밀했지. 의학 지식을 총동원한 살인 계획서까지 만들다니. 상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 미안해. 하지만 난 진짜 가족을 원했어.
진짜 가족.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 나와 보낸 20년은 가짜였단 말인가? 20년이 가짜였다면 왜 그렇게 오래 연기했어? 왜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지? 너도 알잖아. 내 위치, 명예, 그리고 돈, 재산 분할이 싫었던 거지.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긍정이었다. 한지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차피 다 끝난 일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미 구속됐고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제 각자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한가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상우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한지민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전제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방관했군요. 내 죽음을. 당신이 뭘 알아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교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도 결국 공범이었으니까. 방에서 아이가 뛰어나왔다.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 엄마, 자신, 그리고 뱃속의 동생.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상우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 순간 보여준 미소는 진심이었다.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미소였다. 잘 그렸네, 우리 혜준이.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상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마음이 있었다. 나와의 삶은 껍데기였고 이곳이 그의 진짜 삶이었다. 엄마도 봐요. 여기 동생도 그렸어요. 아이가 한지민에게도 그림을 보여줬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 내가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재판에서 보자, 모든 걸 법정에서 결정하자. 문을 나서려는 순간 상우가 불렀다. 서연아. 돌아보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이 아이의 아빠로 살고 싶어. 그럼 처음부터 정직했어야지.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가족에게로 향하는 사람들. 나도 한때는 그들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게 흐릿해진 걸까? 은정이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상우가 만든 행복한 가족을 보고 온 후 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도 분노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어쩌면 상실감 혹은 부러움이었을지도. 은정아, 나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어. 아니, 있다고 믿었어. 서연아. 근데 그게 다 가짜였대. 20년이 다 연기였대. 눈물이 흘렀다. 화상으로 손상된 눈물샘에서 겨우 나온 눈물이었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다. 분명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다. 신혼여행, 첫집 계약, 함께 보낸 수많은 일상들. 그것마저 다 가짜였을까?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진짜였다.
내가 느낀 감정과 내가 쏟은 사랑은 진짜였다. 비록 상우에게는 아니었을지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나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정과 함께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녹음 파일, 문서, 사진, 영상. 상우의 치밀한 살인 계획을 증명할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라고 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 보험금을 노린 경제적 동기, 그리고 불륜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까지 모든 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상 흉터가 아직도 선명한 얼굴을 마주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증거니까. 법정은 가득 차 있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대학병원 교수의 아내 살해 시도, 숨겨진 불륜과 혼외자, 15억 보험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가 있었다. 상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초췌했다. 옆에는 비싼 변호사 2명이 있었다. 아마 한지민이 고용했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상우는 2023년 3월 15일 결혼 20주년을 맞아 아내 박서현 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후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살해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다. 내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화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평소와 다른 상우의 행동, 갑작스러운 요리 제안, 와인을 마신 후에 비정상적인 졸음, 그리고 깨어났을 때의 지옥 같은 광경. 피고인이 평소에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까? 네. 20년 동안 부엌에 들어간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다. 상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계획 문서였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 내용이 띄워졌다. 수면제 용량 계산, 화재 발생 시뮬레이션, 구조 요청 타이밍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상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이 문서가 실제 범행 계획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의학적 연구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상우가 화재 일주일 전에 검색한 인터넷 기록이었다. 수면제 치사량, 화재 시 생존 시간,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의 검색어가 선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됐다. 내가 병실에서 녹음한 파일이었다. 조만간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보험금이 15억이야. 사고사로 처리되면 바로 나와. 법정이 술렁였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지민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불룩한 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의 질문에 한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윤 교수님의 제자이자 연인입니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언제부터 관계를 가졌습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피고인이 아내를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지민이 상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죠. 의외의 고백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상우가 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3개가 아니라 5개였고
총 보험금은 20억이 넘었다. 그리고 화재 당일 상우가 일부러 화재 경보기를 꺼놓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상우의 변호사는 계속 반박했다.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병원 CCTV 영상이었다. 상우가 두 번째 살해를 시도하려던 그날 고농도 칼륨을 준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약품 보관실에서 몰래 빼내는 장면까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해주십시오. 판사의 말에 상우가 일어났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20년을 함께한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한 이 순간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저는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죽어있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죽어있는 결혼 생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있었는데. 판결이 나왔다.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미수. 징역 15년.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지민은 울고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섞여 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다.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네. 정말 끝났어. 응. 이제 시작이야.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상우의 재산 대부분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까지 합쳐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20년의 배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적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한지민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과 함께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저 잊고 싶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의료진이 모두 나와 인사했다. 1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이 끝났다. 화상 흉터는 여전했지만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살아있었다. 앞으로 어디로 갈 거야? 은정이 물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남해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했다. 1층은 카페, 2층은 내 거주 공간. 카페 이름은 삶의 시작으로 정했다. 개업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따뜻한 환영도 있었다. 혼자 운영하시나요? 단골이 된 할머니가 물었다. 네, 혼자서도 충분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다.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했다. 어느 날 은정이 찾아왔다. 와, 정말 좋다. 완전 힐링 공간이야. 고마워. 자주 놀러와. 당연하지. 근데 서연아, 행복해 보여. 행복. 그 단어를 곱씹어 봤다.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평온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배신도 없는 삶.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한다. 화염에 휩싸이는 꿈, 상우의 차가운 눈빛이 나타나는 꿈. 하지만 이제는 금방 깨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 수 있다. 1년이 지났다.
카페는 제법 유명해졌다.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 나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베이킹도 배우기 시작했다. 상우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10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한지민은 두 아이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더 이상 관심은 없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니까. 오늘도 나는 카페 문을 연다. 바다 내음이 실린 바람이 불어온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운다. 첫 손님이 들어오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진심으로. 내 이름은 박서현. 46살. 화재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배신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리고 이제는 삶의 시작 카페 주인이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 상처도 흉터도 남아있다. 하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매일 아침 파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밀려오듯이 나도 매일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평선이 아름답다. 끝이자 시작인 그 선처럼 나의 삶도 계속된다.